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1부와 2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워낙 근데 불러주셔서 부지런하시죠? 감사합니다. 부지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게으르고 싶어요. 좀 게을러셔도 되는데 네, 큰일 하실 분들은 너무 자잘한데 신경 쓰면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애 쓰고 있습니다. 음, 지금 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요, 덕담입니다. 네, 아이 토요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모셔다 놓고 제가 비판적인 얘기하면 혼나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문자 창을 보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특히 딱 한마디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는 평이 있던데 마음에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구나. 네, 제가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CBS 계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지사님을 예, 잘 아시더만요. 그래서 네, 네. 평소에도 큐티? 아, 콰이어트 큐티, 타임? 예. 가끔 가지십니까? 큐티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합니까? 네, 매일 그거 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죠? 네, 뭐 짧지만 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며칠씩 몰아서도 하고 그럽니다. 아, 그 몰아서도 돼요? 네. 왜냐면 큐티는 날짜가 쭉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 지나가면 그 뭐 주말에 좀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하면 뭐 이렇게 그냥 우리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경력이 참 화려하신데 속에 들다 보면 그렇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냥 저희 때는 약간 그런 이렇게 자수성가했다는 신화 같은 게 네. 있으신 분인데 뭐 전혀 폄하 드리는 거 없이 상고 나오셨잖아요. 네, 전 상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특수상고 예, 나와서 그렇습니다. 행정고시도 되고 입법고시도 되고 네. 그래서 기재부 가서 기재부 계신 분들은 다 학벌이 좋잖아요.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예. 그 틈바구니에서 또 잘 나가시고 그 틈바구니. 예. 표현이 좀 그런가요? 예. 어쨌든 차관까지 하셨고 뭐 좋은 중요 보직들은 다 하셨고 뭐 그까지는 제가 많이 봐드릴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 유학 가서 박사도 하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는 또 왜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고 나오고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의 기재부로 오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한 심정은 가방끈 좀 길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방끈? 들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학 가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비 유학 준비해서 이제 운 좋게 그 뽑혀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방끈 때문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아주 좋은 전기를 만났죠. 내가 왜 공부하는가 하는 그런 회의에서부터 비롯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할까요? 공부 또는 학문하는 어떤 재미를 아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고 그게 그 후에 제 공직 생활에서도 이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시간대 가서 박사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짧게 하셨대요? 4년이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3년 9개월에 운 좋게 석사하고 박사하고 다 같이 하는 그런 또 행운이 또 있었습니다. 논문을 제대로 쓰신 거죠? 아유, 제 논문 우수 논문으로 뽑혀서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저 수석님 그 탄핵 그 박사 논문 쓰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뭐.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에 시간이라고. 하나였죠. 네, 네, 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의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총리 하시고 네. 그전에 부총리 되시기 전에 총장 하셨죠. 예, 대학 대학 총장도 총장 하시고. 했습니다. 예. 경험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이제 남은 거 하나네요. 남은 거 하나. 예. 예. 그런가요? 아닙니까? 또 중간에 그 국무조정실장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맞아요. 예, 국무조정실장 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제가 초대 국무조정실장 하다가 한 6개월 하다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사의를 표했죠. 사표 수리를 안 해줬는데 끈질기게 사의 표시해서 제 발로 사표 내고 나와서 이제 야인으로 있는데 다시 또 입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입각 안 하려고 백수로 있다가 그 여러 대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만 그 또 나중에 온 대학에 가서 총장을
하게 됐죠. 네. 국무조정실장이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고. 일 많이 하려면 한없이 할 수 맞아요. 있고요. 예.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크게 눈에 안 띄는 자리입니다. 저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좀 많이 관여하기 시작했더만요. 그때 청와대 계셨고. 네네. 그때 청와대 국장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실 그 선임 행정관격 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셨습니다. 그 자리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된 그 자리인데.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죠? 예, 그 예. 당시에는 수석회의 멤버였었고요. 예. 예. 아주 여러 가지 추억이 많습니다. 그때 경험을 일단 DJ 정부랑 인연을 맺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비전 2030 그렇습니다. 그 총괄하셨던가요? 예, 총괄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게 잘 풀렸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 보고서의 그 비전과 전략 정책대로만 하면 대한민국 성공한다 이렇게까지 평을 해주시면서 맞아요.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아하시고 또 그걸 추진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아직 지금도 아주 뭐 생생합니다. 그때 그 참여해서 그 작업을 하셨던 게 오늘의 김동연을 만드는 데 역할이 있었겠네요. 그죠?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에 그걸 만들면서 돌이켜 보니까 25년 뒤에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이제 재정 정책까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공직 생활에서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또는 뭐 전문적 관료를 뛰어넘는 어떤 가치와 철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 후 한참 뒤에 정치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 정치의 연원을 굳이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비전 2030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 발전 전략, 뭐 복지 전략 이런 걸 다 망라한 그렇습니다. 보고서죠. 2005년도에 하면서 2030년도에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 비전,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이 성장과 그 분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등하게 같이 가는 상생 발전, 그래야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걸 담았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고서 내자 이제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좌초를 시켰죠. 아주 아쉽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대목이 네, 아쉽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참 중요한 그때가 중요한 고비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던 게 생생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철학과 그런 비전을 계승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전 2030 보고서가 제일 그 중요한 매개가 됐고요. 대통령 여러 분 그 공직에 있으면서 모셨지만 가장 결이 맞은 대통령이셨고 얼마 전에 그 봉화 방문을 했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그 대담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권양숙 여사님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 제가 이제 상업학교 나오고 어렵게 지내신 것도 아시면서 그 권양숙 여사님께서 운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정착의 운명이었던 것 같다. 김 지사도 참 그런 운명인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뭐 여러 분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운명이라는 걸 거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도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렇죠. 운명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총리를 발탁을 하셨는데 네네. 뭐 인연이 좀 있으셨던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제가 부총리로 지명될 때까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생면부진데 어떻게 보면 네. 하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아주대 총장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의가 왔을 적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 다시 하지 않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달해서 오더라고요. 문 대통령께서 그 대선 캠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이 거의 바이블처럼 음. 쓰였는데 음. 그거 만든 저자가 김 총장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실천에 음. 옮겨주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 말에 제가 그 부총리를 이제 음. 가게 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총리로 갔었죠. 처음에 제의받고 감사하고 또 영광이었지만 처음에는 공직 다시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말씀 듣고는 다시 뭐라고 할까요? 혈관에 피가 끓었다고 할까요?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퇴임하시고 네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때 또 백수 생활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백수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알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로 또 일하자 그랬는데 그건 또 백수시면서도 거절하셨다고요? 제가 백수가 된 건 자발적 백수였었고요. 부총리 이제 그만두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좋다면 이상하지만 제의를 많이 받았었지요. 그런데 전부 거절하고 제가 고위공직까지 한 사람이 백수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총리 그만두고 한 2 년 한 2 개월쯤 3 개월쯤 지났을 적에 인제 총리 제의를 받았고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좀 과분했지요. 그런데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인제 야인 생활하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백팩 메고 많은 사람 만나고 사람 사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해 또는 시대에 대한 공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았고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많은 국민들 사는 모습 그때는 뭐 정치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게 좋았고 사회에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여서 인제 사양을 했고요. 또 글쎄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 그때가 인제 정부 말기였으니까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아마 선발 투수가 저한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은연중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해 봤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개혁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 그냥 이렇게 뭐 '관리 모드 뭐 이런 거는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휴일날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자면 우리 네. 여기 댓글창에 예. 매일 제 방송할 때마다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 예. 분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네. 김동연 지사가 최고라고 제가 선물로 문자를 읽어 드렸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뭐 누가 되는 거 지금 뭐 대선이 뭐 3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거보다도 지금은 정권 교체를 이뤄야죠. 지금의 이 해도 너무한 무도하고 무능한 이 정부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 세력이 더 파이 키워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조금 말문을 열어 주신 거이기도 할 텐데요.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가 네네. 열렸잖아요. 현안 질의와 네. 관련된 겁니다. 근데 어제 늦게 페북에 올리신 글을 네. 보니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이지요. 또 그러리라고 예상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면죄부 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이 검찰은 죽었다. 사법 정의가 과연 있는 것이냐. 야당의 대표는 저렇게 그 검찰에서 정말 비상식적인 저희 경기도청도 압수수색을 14번 당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면서 야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뭐 면죄부 주듯이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만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갈등 구조 심해지고
그래서 아주 세게 비판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과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네네. 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도 예. 있긴 합니다만 어렵게 크셨어요? 요즘 용어도 아닙니다만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흑수저보다 더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버지가 제가 11살 때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셨어요. 어머니는 32살에 혼자가 예. 되셨고 예. 저희는 4남매였었고 제가 맞이였었고 맞이였어요? 예. 또 할머니가 계셨고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할 수 없이 상업학교를 진학을 했고 졸업반 때 취직을 했고 은행에. 예, 은행에 취직을 했고 취직하고 몇 해 뒤에는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야간 대학을 갔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소년 가장 역할을 했죠. 제가 17살 때부터 그 은행 생활을 했으니까요. 이제 초급 은행원이죠. 예. 그러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고 가족을 부양을 했고 힘들게 살았죠. 옛날 인물 같으면 위인전에 나올 만한. 아이고 그건 왜 아니고요. 그분들이 왜 어릴 때 이렇게 막 고생하시다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유 그 당시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맞아요. 또 저와 함께 졸업한 저희 친구들 중에는 그 어려운 환경이라서 상업학교를 왔지만 정말 우수하고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 많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저는 충청북도 음성입니다. 음성. 네. 오. 거기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충청도 분인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다 거기서 사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그 옆 동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 입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음성을 시집 오셨고 생거 진천. 예, 갈대그 맞습니다. 진천. 그 진천입니다. 음. 그러고 저는 뭐 고향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각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공직 생활하면서 20대 중반에 제가 인제 행정고시 인제 합격을 해서 지방 근무를 해야 될 때도 많은 분들은 서울을 원하셨는데 저는 인제 충청북도를 자원해서 충청북도 도청에 그 사무원으로 가서 근무도 했고 자청에서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청에서 갔습니다. 왜 예. 중앙에서 하지 왜 굳이? 고향이 좋았습니다. 아, 고향이 좋아서? 네. 그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고향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셨고 공직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3년 전에 대선 출마할 적에도 서울에 뭐 의미 있는 이런 장소들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고향 읍사무소에 가서 그 한 100여 명 있는 데서 제가 대선 출마 선언을 고향 가서 했습니다. 고향에다 신고한다고. 또 제 아내도 고향이 충청남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본적은 공주인데 태어나긴 논산 강경에서 태어났고 학창 시절은 천안에서 보냈습니다. 천안 초등학교, 천안 여중, 천안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충청도 사람이지요. 충청도 분들은 좀 너긋하시잖아요. 왜? 흔히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는데 일하실 때는 전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그 일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아마 제 그 학벌이나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가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장관도 해보셨고, 네. 부총리도 해보셨고, 네. 총장도 해보셨고, 네. 이번에 이제 도지사, 이거 네. 선출직은 처음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건 정답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오늘이 최고의 나이죠. 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러 가서 제 인생에 전기가 있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오늘 과장을 했다, 국장을 했다. 그런데 그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대한 보다 넓은 그 어떤 찾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부천 소방서를 갔습니다. 부천을요? 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부천 그 호텔 화재 사건이 났는데 제가 현장을 바로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화재 진압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막 유리창 깨고 인제 연기 막 인제 빼려고 하고, 그런데 상당히 그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소방관들에 대해서. 그래서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제 앞에 여자 소방관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제가 인제 특식을 제공했거든요. 네. 소방관 2년 반에 그 얼마 안 되는 젊은 여성 대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방대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좋다. 예. 자기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성이었고, 뭐 좋은 얘기니까 제가 성함까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강미희 대원이었는데 저하고 쓰레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대원이 자기 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책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2017년이던가요? 예. 출판된 게 있는 자리 흐트리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지 말고 네. 흐트리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자기 자리를 흐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안주하지 마라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지사님 삶이 그렇긴 했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입니다. 금기 예. 책 잘 팔렸습니까? 비교적 많이 팔렸습니다. 그 그래요? 책은 한 6-7 세까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오 많이 네. 팔렸네요. 예. 비교적 많이. 재밌어요.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게 네. 에피소드들도 많고 네.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야구 좋아합니다. 미국 야구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 저도 알 만한 네. 선수는 톰 글래빈이라고 네. 톰 글래빈. 그 왜 느린 공으로 맞습니다. 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유명했던 선수인데 사이영 상도 2번인가 맞아요. 3번 받았고, 공속도가 늦은데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속도도 늦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냐." 했더니 그때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 멋있다. 그때 열정을 그 언어로 하면 그 heart란 말을 썼습니다. 심장. 단어로 예, 영어 단어로 하트. 예. 근데 인제 우리는 열정으로 그걸 번역을 많이 했는데 참 좋은 말이죠. 책에는 열정이 아니라 네. 그런가요? 다르게 쓰셨던데 그렇습니까? 간절함? 간절함. 예. 음. 그렇죠. 뭐 같은 맥락이죠. 간절함, 열정, 간절함이 심장. 또 뭐 예. 있어요? 절실함. 절실함. 절실함은 네.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예, 그렇군요. 이 말 멋있네. 근데 이것보다 사실 네. 제가 더 와닿았던 거는 미국 프로야구 첫 흑인 선수. 네네. 제키 라빈슨. 네. 이 선수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직접 해주세요. 이 책에서 읽은 그럴까요? 얘기인데. 예. 제가 그 책에 썼던 게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쓴 책이어서, 제키 라빈슨은 이제 첫 흑인 프로야구 선수였었고요. 그때는 블루크린 다저스, 지금은 이제 LA입니다만 네. 선수가 됐고, 데뷔하던 해에 신인상과 최우수선상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런 선수였었고, 그 선수 그 등번호가 42번인데 제가 아마 썼던 것 중에 제일 그 힘주어 얘기했던 것은 미국 프로야구가 30개 구단이 있거든요. 예. 30개 구단이 42번이란 번호를 전 구단이 다 영구 결번을 했습니다. 그 선수 이후에. 예, 이후에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구 결번할 적에 6명의 선수가 42번을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고 있는 선수는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는 그 번호 안 쓰는 걸로 했는데, 마지막 42번 단 선수가 뉴욕 양키스의 리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원 투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명예전당에 만장일치로 헌액될 정도 선수였는데, 그리고 매년 4월 15일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 프로야구에서 42번 등번호가 없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4월 15일은 전 선수, 코치, 심판까지도 42번 번호를 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키 로빈슨이 첫
시합을 했던 날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선수를 기리는 사회의 풍토, 예. 그 당시에 마인했던 흑인 선수를 그런 풍토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얘기를 썼었고요. 또 몇 개 에피소드를 같이 썼던 것 같습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출전했는데 신시내티 네, 레저 네. 원정 경기를 갔는데 네네. 지난 시즌까지 한 명도 없었던 허기 선수가 등장을 하니까 그만두고 모카밭으로 돌아가라. 막 네. 관중들이 뭐 야유하고 치면 죽이겠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니그로라는 표현도 쓰고 막 맞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유격수 피위 리즈 예. 피위즈라는 선수가 그 예. 선수를 따뜻하게 예. 포옹을 해서 안아주고 예. 분위기를 잠재웠다. 맞습니다. 예. 야, 이 사람 대단한데요. 그 선수도 명예전당에 그거 헌액됐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선수도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예. 그 명예전당에 올라간 선수인데 사람은 그거 기억 안 하고 그때 안아준 거만 기억을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좋죠. 그러니까요. 예. 그 포옹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큰 그렇습니다. 변화를 상징하잖아요. 맞습니다. 흑인 차별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바뀐 거니까. 그 금년에 세월호 10주년이었는데 네. 제가 매년 가거든요. 그 안산에서 하는데 가운데 의자를 하나 비워놨더라고요. 음. 그게 뭐냐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했더라면 나름대로 국민 통합에 대한 그럼요.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똑같은 케이스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힘든 사람, 취약한 사람, 상대편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그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맞아요. 포옹이 근데 뭐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저도 그럴 기대는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포옹이 필요한 시대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친일 논란 관련해서도 네. 상당히 좀 강하게 발언하시고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따로 뵙고 네. 경기도에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제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어서 네. 경기도는 역사 지키기 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종찬 회장님과 그 광복회 임원들 만나셨을 때 그 대화가 나눴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사실은 광복회 경기 지부에서 그걸 저희한테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쪼개진 광복절에 지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도 좀 바로 세우자는 뜻이었고요. 또 하나는 천안의 그 독립기념관은 무장항쟁 위주거든요. 네. 근데 독립 그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장항쟁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언론 여러 각계각층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걸 좀 아르고 싶었습니다. 또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 독립기념관이 2개가 있는데 최근에 경북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뭐 호국 무슨 재단의 이름을 바꿔서 그 취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특히 수도권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네요. 이종찬 광복회장님 되게 따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네. 화가 많이 나셨던 거예요? 많이 나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왜 화가 안 났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제가 최근에도 뵀지만 사실은 몇 달 전에도 또 뵀고 가끔 뵀거든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나셨고 피로 쓴 역사 혀로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하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 분개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산에 일제 때 밀정의 그림자가 뭐 보인다 이랬는데 그 밀정이 누군지 알려주시던가요? 예. 아 그래요? 저한테 뭐 그 회장님의 그 심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그걸까지 밝힐 수는 없고 이제 이 회장님하고 나눈 대화를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요새 돼가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사 지우기 또는 친일의 몸통이다, 숙주다. 최근에 그 임명된 그 독립기념관장이나 또는 관련된 기관장들 면면을 보십시오. 이 대통령 숙주로 기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부터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의료대랑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행정은 오래 계셔봤으니까 어떤 하나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 말씀처럼 저항도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주는 불편은 최소화시키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게 당면 원칙일 텐데요.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의료 개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정권 붕괴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던데.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개혁 얘기를 하셨으니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일머리가 없으면 오히려 망칩니다. 일머리. 예, 일머리가 없으면 망칩니다. 왜곡시키는 거죠. 지금 딱 그 모양이죠. 음. 지금의 그 오기를 포기해야죠. 오기. 예, 지금의 오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대 응급실을 갔습니다. 아주대 그 응급실이 경기도의 중증 응급 환자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정말 뭐 참담하더라고요. 또 제가 총장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긴급 지원을 통해서 일단 순간적인 그거는 이제 넘겼습니다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번에 또 뭐 여야 뭐 의정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또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의료계에서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접근이죠. 결자 해지를 해야죠. 결자 해제. 예, 이걸 누가 묻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걸 푸는 걸 제시를 해야지 의료계 보고 대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일머리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거는 2026년 신입생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당장 내년 신입생들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학이 안 된 유예된 친구들까지 합치면 내년에 엄청난 이 재학생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검토해야 된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 그런 오기 부릴 때가 아니고 정말 원점에서 정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3,000명, 유예된 3,000명, 6,000명에 내는데 한 1,509명인가요? 그러면은 7,500명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면은 지금 수시 모집이 시작이 예, 됩니다. 예. 수시 모집도 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먼저 결자 해지하는 심정으로 원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바뀌어서 지금 참. 뭐 아까 오기란 표현했지만 뭐 오불관원 예. 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국민의 그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고 또 이렇게 될 때 가장 힘든 계층이 어려운 계층입니다. 뭐 여당의 대표위원은 보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문제 심각성들을 알기 어렵죠. 흔히 이제 그 경제기획원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경제 전문가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는데 네. 그거 괜찮아요? 어때요? 평가는?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경제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안 좋은 흐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대응을 잘못해서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경제는 좋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크고 작고 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크고 작은 위기에 늘 봉착하는데 그거를 이제 슬기롭게 해결하고 돌파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죠. 네. 지금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안도 안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 부재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구상들, 플랜들 네. 좀 벼리셨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제기하신 게 휴머노믹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휴머노믹스는 이제 사람 중심 경제지요. GDP는 가짜 성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진짜 성장은 사람 중심 성장이지요. 물론 GDP 성장이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우리 개발연대에 있었죠. 지금은 GDP 성장은 양극화의
또 극심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음. 성장률 지금 1분기에 1.3% 오르고 2분기에 마이너스 0.2% 나왔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장률 0.1%, 0.2% 포인트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 해서 제가 휴머노믹스를 경기도정에 이제 경제 정책의 이제 방향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사람 중심 투자, 음. 또 불안으로부터의 뭐라고 할까요? 뭐 해방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불안하거든요. 네. 진학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기후 걱정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경제의 그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기회 경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경제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만 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4.5일제 근무 저희가 내년에 시범으로 합니다. 4.5일제. 예.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좋네요. 있습니다. 예, 예, 좋네요. 금요일 오후 쉬든가 아니면 2주에 한 번 금요일 쉬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저희가 360도 돌봄에서 이 사람 중심이니까 그걸 쭉 해왔고 내년에는 어르신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간병비 뭐 2개월씩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자르면 정책 얘기를 끝없이 하실 것 같아서 예, 이쯤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4.5일제는 건 좋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잘난 척한다고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주 5일제인데 주 5일 못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잊지 말고 그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영화도 보십니까? 네, 영화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추석 때 베테랑 2를 보려고 지금 베테랑 2, 예. 예매를 베테랑 해놨는데 1은 봤습니다. 보셨죠? 네, 제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하여간 복잡한 영화보다는 하여간 단순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범죄도시 이런 건 제가 아주 천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요? 네. 시원하죠? 시원하죠. 뭐 네. 시간 보내기 좋고 아주 그 순간에 아주 스트레스 풀고 좋죠. 마형사처럼 네. 한국 경제나 한국의 어떤 부조리나 네. 잘못된 거를 이렇게 제압하는 네.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에 뭐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요즘 뭐 신삼김이라는 표현이 있다던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라면서요. 네, 네, 그 세 분은 네. 다음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론되시는 분인데 지사 연임은 안 하실 거죠? 지금 뭐 경기도정에 지금 그 할 일이 많아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정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삼김은 제 생각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그 정권 교체 세력의 그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그래도 저는 저죠. 김동연은 김동연이죠. 어쨌든 정치가 조금 순위의 경쟁, 네, 뭐 경제 전문가 또 다른 그럼요. 분야를 잘 아는 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요. 예.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리더십이 생겨날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런 파이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네, 중이잖아요. 압수수색하는 문건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검찰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 이런 SNS 글을 올리셨는데 왜 그러신 겁니까? 첫 번째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식의 기시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국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 하는 다짐의 뜻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를 포함한 일이 비극이었죠. 뭐 잘못된 얘기였었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코미디죠. 그 두 번째는 희극이란 얘기는 첫 번째 비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풍자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게 지금 그런 판을 보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시감 또 문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끔 네, 뵙시나요? 네, 가끔 뵙니다. 예, 금년에 몇 번 뵀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랑은 어떻게 소통이 잘 되십니까? 예, 최근에 이 대표님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전당대회 제가 참석했다가 끝나고 밤에 전화해서 축하 전화 드렸고 어젠가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와서 저희 경기도 예산 정책 협의회 하는데 못 오셨더라고요. 박찬대 대표하고 오셨는데 그 안부 전화 드렸고 또 문제 행사 때마다 뵙고 그렇게 하죠. 지금도 다릅니다. 이제 광역단체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당을 이끌고 계시는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서로 소통이 좀 잘 돼서 그럼요. 예. 단체장이 들어 있잖아요 민주당 소속에. 예, 그죠? 5분 계십니다. 네. 그분들끼리는 잘 모이십니까? 어떻게? 네, 그 소통 자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 그 원내대표 취임하고 가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5분 그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그 당 지도부들하고 좀 정기적인 미팅을 갖자는 얘기를 했고 어제 또 박찬대 대표가 또 고맙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시고 근데 너무 지금 검찰에서 그 무도하게 그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압박과 그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민주당 제일 큰 자산으로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거고 저희 광역자치단체장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해야죠. 네, 토요일 날, 휴일 날 이런 아침에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고 가시죠.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밤이 아무리 깊다고 아침이 안 오는 것 아니고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봄이 안 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귀성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잘 다녀오시고 추석 명절 풍요롭게 지내시는데 아침, 봄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희망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좋네요. 지금 사실 네. 많은 분들이 희망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더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저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러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